자, 68쪽에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에는 5가지 구역이 존재하죠. 대도시 수입이다 했던 거. 이것이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 얘기하는 것이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가 얘기하는 것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이 얘기하는 것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대로 분석하면 개발을 못하게 제한하는, 요거는 자연공원으로 유지할 땅인데 그 앞에 도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에 있는 자연공원인 땅,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요거는 시가화되는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시가화가 시가지화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오직 개발화되는 속도를 조정하겠다. 요거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고요. 이거는 입지에 대한 규제를, 각종 건물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땅이라. 구역에서는 요거만 좋아요. 다른 건 다 규제가 심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요거만 좋아요.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게 되면 최소화하는 것만큼 못지던 건춤을 지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역 거점을 육성하려고, 지역의 거점을 육성하려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제일 좋은 땅이지만 요거는 이제 금년까지만 있고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걸 누가 지정하는지는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이미 관리계획 결정권 할 때 했었고. 자, 이거는 누가 지정했어요? 넓으니까 국장이. 아주 넓은 거라 그랬잖아. 이건 아주 산 하나, 작은 것이고. 작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 결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것도 넓은 거 아닙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요. 시가와 지정구역도 역시 넓은 건 아니라 원칙은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라면 국가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이 말이 붙었을 때만 국장이라고 했고, 요거는 넓은 건데 해양수산마장원에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게 요게 뜻도 많을 뿐만 아니고 행위제한도 국계부서 직접 행위제한을 정하기 때문에 오늘 그 행위제한을 할 겁니다. 특별법. 요거는 계획으로 정하니까 요 내용만 이제 좀 더 추가되는 건데요. 자, 요거부터 이제 들어가면요.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에는 어떤 사람이 주의를 해야 되나요? 저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애완견 키우는 사람? 개발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농담. 자, 국장은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로 지정합니다. 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자, 우리 개발을 막게 되면은 그만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은 방지가 될 것이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은 보존이 될 겁니다. 개발을 못하게 막으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이게 첫 번째 지정하는 목적이에요.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야 된다 그랬어. 그죠?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야 돼. 또 하나 이유는 국방부 장관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정할 수 있다. 관리계획으로. 보안상 이유가 두 번째 목적입니다. 보안상 이유. 이 보안상 이유로 지정하는 게 군부대 주변의 개발 제한구역이다 그랬어요. 군부대 주변에 만약에 개발을 허용하면 높은 건축물 들어서 다 들여다보니까, 군사 장비, 시설 다 들여다보니까 보안상 이유로. 그래서 보안상 이유로 지정할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만 국방부 장관 요청이 필요하고, 국방부 장관 요청 나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군법에서는. 하여튼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고요. 반가로 3번 행위제한을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라. 법에는 이렇게만 돼 있어요. 내용 없어요. 따로 정해진 법률이
개특법이 있다는 것이라 개발 중에서 뭘 할 수 있는지는 개특법을 보시면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 도시 자연공원구역. 요거는 시도사 대도시장애. 작은 것이라. 모습은 비슷해요.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비슷하지만 다르죠. 건전하다는 건 똑같아. 그런데 우리 개발지역은 넓은 것이라 전체 생활환경 확보죠. 여기는 작은 것이라 생활환경 중에서도 여가 휴식 공간을만 쓰라는 얘기예요. 사실 개발지역은 넓은 곳이라고 해서 사는 사람들이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라는 얘기고 도시 자연공원구역에서는 다른 때 사는 사람들이 여기 자연공원에 와서 쉬는 용도로 쓰라는 거지. 여가 휴식 공간 제공. 비슷하지만 달라요. 대상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곳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정할 수 있다. 이곳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산지 하나, 그것도 개발하기 아까운 좋은 산지, 도시지역에 있는, 그래서 자연공원 앞에 도시가 붙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산지는 못합니다. 이곳에 역시 행위제한 보시면 방가로 3번에 따로 법률로 정하라. 따로 정해진 법이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다 법률이 있어요. 비슷한 법. 이것이 개특법과 내용이 비슷해. 찾아보면 규모가 작을 뿐이지. 자, 우리 시가 좋은 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자, 여러분 시가 좋은 건 좀 생각해 봅시다. 시가 좋은 구역은 지금 시가지와 진행되는 것을 조정하겠다. 문제가 있으니까 조정한다 그랬어요. 시가지와 진행되는 속도가 완만하다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시가지가 갑자기 무질서하게 확 진행이 된다면 갑자기 인구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무질서한 시가지와 진행되는 속도를 조정해서 안정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지정하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이라,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는지 대상을 묻는다라면 무질서한 시가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 지역상으로는 개발 용도인 도시지역이 되겠지. 주로 도시지역에 무질서한 시가지화가 진행될 때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주변 지역도 가능해요. 주변 지역도.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도시지역 옆에 있는 주변 지역이라면 도시지역의 개발에 영향을 받아서 개발 못하게 좀 덜하게 해놨어도 불법적으로도 막 개발할 수 있는,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도시가 주변 지역이 지정을 합니다. 여기도 많이 지정되고 있어요. 주변 지역도. 그전엔 제가 예를 한번 들었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도시개발을 한다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에서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 구역은 도시지역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 주변이 개발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곳의 개발을 막기 위해서 주로 이걸 지정을 합니다.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속도를 조정할 것이냐? 시가화 유보기간을 통해서 이 기간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말이, 기간은 기간인데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이에요. 개발되는 게 시가화잖아. 개발화되는 건데 이것을 유보 못하게 막는 기간이지. 그럼 강제로 시가화 유보기간을 정해놨고 이 기간 동안 아예 개발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면, 강제로 막아버리면 속도가 완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방법이에요. 무서운 기간이에요. 개발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요거를 아까 제가 고도지구에서 높이가 핵심이다 보니까 이 높이도 관리로 직접 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속도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하면 이게 살아있고 이 기간이 끝나면 이것도 시료가 되는데 워낙 핵심 기간이라 아까 지정하는 사람이 관리계획 세워서 구역을 지정할 때 이것도 관리계획으로 직접 정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관리계획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짧아도 안 돼요. 5년 이상, 최소 5년 이상. 이게 너무 길어서 문제지.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시가구역이 정해집니다. 최대 20년까지 가요.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정해지는 게 시가구역의 기한입니다. 실효되는 것도 나와. 실효. 아까 이 기간 동안에만 살아있지 이 기간이 끝나면 요거는 해제 안 해도 자동 실효가 돼. 여기에 대한 관리계 결정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 나왔지만 실효되는 규정은 뒤에서 쭉 여러 군데 나옵니다. 비슷한 얘기로. 근데 여기서 모든 실효되는 규정의 공통점은 언제 실효가 되느냐. 첫 번째,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 실효된다. 두 번째, 끝나는 날
다음 날 시효가 된다. 다음 날이부터. 이게 공통점이에요. 아니 끝나는 날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생각하면. 만약에 정해진 기간이 끝나는 날이라고 칩시다. 오늘이 끝나는 날이야. 그럼 오늘은 살아있는데 오늘까지 살아있는데 왜 오늘 시효가 됩니까? 오늘 쭉 있다가 24시가 딱 됐을 때까지 존재하죠? 거기서 다음날 공무시로 바꾸면서 다음날이 진행이 되잖아. 그러니까 즉시 시효라는 것은 끝나는 날에 다음날에 돼야 즉시가 되는 거예요. 이론상. 끝나는 날 시효된다는 오늘 시작되면서 시효가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시효가 되면 1번 이 사실을 행정청만 알고서 꼭꼭 비밀 지킨다. 2번 거기 있는 사람에게 알려준다. 알려줘야 행동을 하지. 그래서 자동 시효가 돼도 그 사실을 고시하라. 이것도 다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행위자는 좀 이따가. 자, 우리 시가종교 보세요. 지정하는 거. 의는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지사는 직접 들은 관계 행정기관 요청을 받아 어디에 대해서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이 대상이고 목적은 이곳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내 기간 동안 여기서 정해진 기간이 시가와 유보기간이고 시가와 유보기간 동안에 시가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가와 주정교육을 관리기로 결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다만에서 나오는 것은 국가기관과 연계가 필요한다. 이 말이 들어갔을 때만 국장이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아래 시가와 유보기간이 지정하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그 아래줄, 아래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관리계획으로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정하라는 겁니다. 시료. 그 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엔에 만료된 날이 아니고 만료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자동 상실. 이 경우 그 사실을 고시는 해야 된다. 됐고요. 방가로 4번이 시가정에서 행위제한인데 이것이 바로 국격법에서 직접 나와 있으니까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요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시가정에서 행위제한은 여기서 행위제한이다. 국격법에서 얘기하기를. 자, 원칙은 개발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안 돼. 유보기한 동안에 개발 막는다니까 다. 금지, 개발행위 금지. 원칙은 금지가 돼 있어요. 원칙이 금지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항상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존재하는데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는데 이게 참 작아서 문제지. 항상 개발행위는 공적 개발행위, 사적 개발행위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공적 개발행위라면은 도시 군 계획 사업을 제가 공적 개발행위라고 한다 그랬죠. 도시군계획 사업. 그렇지 않은 나머지 기타 개발행위를 사적 개발행위로 봤을 때 도시군계획 사업조차도 원칙은 안 돼요. 원칙은 안 돼. 공적 행위도 안 돼. 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불가피성을 인정해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그러니까 이 도시군계획 사업도 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이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원칙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인정해야만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인정 못 받으면 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까다로운 거라고. 기타 개발행위라면 개발행위 허가. 우리 특광시장은 소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는데 어떤 것만 할 수 있느냐? 원칙은 못하니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뭐냐? 주로 예외 인정하는 사유는 공법에서 비슷해요. 처리가 다를 뿐이지. 사유 자체는 비슷해요. 아니 공익을 위한 건데 예외를 인정 안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공익을 위한 건데. 농업인의 생업, 먹고 사는 생업에 관련된 일인데 어떻게 예외를 인정해요? 안 그러면 굶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공익, 생업 그리고 경매한 것은 경매하니까 주로 예외를 인정합니다. 근데 이런 거라도 최소가 허가란 말이에요. 어떤 경매가 또 신고 없을 정도로 이렇게 까다로운 곳이 시가정교육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예 못하고 여기에 해당돼봤자 최소가 허가라고. 이게 만약에 다른 데서는 보통 개발행위를 허가받아 하는 게 원칙이라면 이런 예외 인정하는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법마다 이게 약간씩 달라요. 근데 여기는 아예 다른 건 못한다니까? 이 정도가 되어야 그제서야 허가받아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이게. 그리고 무엇이 공익인지 세금인지 경매한지는 출제 빈도상 이거를 영에 나와 있는 걸 세밀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느낌 잡아보시면 돼요. 느낌 잡아서. 잘 안 나오지만 나오더라도. 근데 우리 영예 중에서도 생업에 관련된 것 중에 최소 주택의 신축은 안 된다. 지금은 이 정도 선에서만
해두세요. 신축은 안 돼. 신축은 안 돼. 농업인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까다로운 곳이.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대충 느낌을 잡겠죠? 나오더라도. 이렇게 해놨더라면. 아이, 잡겠어요. 뭐 잡겠어, 나오면. 여러분들 못 믿어요? 이거? 될지 안 될지?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해볼까요? 혹시 나오더라도. 군사시설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시가와 중구역에서 군사시설 안 돼요? 여기에 해당되면 허가받아 할 수 있고 여기 안 되면 못하는 거야. 군사시설 어디에 들어가서? 아니 군사시설 필요하면 줘야지. 군사시설 공익에 관련된 건데 나라 뺏기고서 시가와 중구역이 무슨 의미가 있어? 자, 좀 더 쉽게 물어볼까요? 그러면 모텔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텔 못 짓죠? 나이트클럽은 다 아시잖아. 그렇게 못 짓는 거. 축사 짓는 거 돼요? 안 돼요? 소돼지 키울 축사 돼요? 어디에 해당돼서? 그렇지. 농업인에 생업이라는 거 허가받아 할 수 있다고요. 나무 심는 거 베는 거 돼요? 안 돼? 나무 심고 베는 거. 과감하게 얘기해봐요. 과감하게. 에? 돼요? 어디에 속해서? 지금 여기서 취지는 시가지랑 관련된 개발이 막 건물 들어가는 걸 문제 있는 개발행위로 본 거잖아요. 그럼 나무 심고 베는 게 무슨 거기랑 관련이 있습니까? 그게 경매하는 거예요. 경매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돼. 이 정도 느낌으로. 되죠? 이런 거 안 나오고 더 어려운 거 내면 어떡합니까? 틀려도 돼, 그러면. 조금 맞추고 맞추면 되지. 이 틀을 잘 기억하셔야 죠 틀을. 자, 방가로 4번에 시가와 중구역에서 행하지 않은 1번 도중계획 사업, 2번 기타 사업. 1번 도중계획 사업이라 하면 시가와 중구역 안에서의 도중계획 사업은 국방상 의상 시가와 중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에 의해서 국장이 인정하는 도중계획 사업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국장이 인정해야만 할 수 있어요. 원칙은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두 번째, 기타 사업이잖아. 도중계획 사업 아닌 사업. 기억본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 개발행위라면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하나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하나요. 특광시장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다음에 것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 중 영위자 하는 건축물 생업을 위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생업을 위한 거. 2번이 마을 공동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까지 주로 공익에 관련된 시설로 느낌 잡으시면 되고, 세 번째가 임목의 벌채조림, 육림, 나무를 심고 베고 하는 거, 거기다가 토속 채취 등 경미한행위 예를 들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게 경미한행위입니다. 세 가지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됐습니다. 됐고 넘겨보세요. 그러면 네 번째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거든요. 73쪽에 4번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건 회장이 하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에서 필요한 공유 수면이나 인접 토지에 대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공유 수면을 보호를 해야죠. 공유 수면. 인접 토지도 가능해요. 공유 수면 외에 인접 토지, 인접한 육지를 만약에 산업단지로 개발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다 망가지는 건 마찬가지지. 그래서 공유 수면뿐만 아니고 인접 토지까지도 지정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역시 그 아래 행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다. 특별법,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고 있어요. 5번이 입지기재 채소기업. 대충 보세요. 이건 대충 보세요. 제가 나올 때는 뭐 나올 가능성 별로 없지. 뭐 이게 뭐. 가기 전에 마지막 불꽃을 태울 것이다? 기대하기 힘들지. 그죠?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면 없어진다니까, 이게. 대충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을 하되,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중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렇게 규제를 최소화해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 지역의 중심지로 거점을 육성하려고 이런 개발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분의 일부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넘겨보세요. 지정할 수 있는 거 대충 보세요.
지역 거점으로 육성할 만한 곳, 정비 촉진할 만한 곳 생각하시면 돼요. 1번에 도심부 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 충분히 개발할 만한 곳이네. 2번에 철도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부근 다 지역 거점으로 육성할 만한 곳이죠. 필요하면 세 번째가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대중교통 결절지는 개발할 땅이거든요. 나중에 지구단위 입구에서 살짝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개념 한번 보는 건데, 결절이 식물의 마디가 결절이에요. 식물의 마디를 얘기하는 게 결절이란 말이에요. 맺을 결자, 마디 절자, 맺는 마디. 자, 결절. 대나무 그리면요, 제 그림 중에서는 가장 날카롭게 그리는. 좀 안 됐네요, 그런데 오늘은. 네, 대나무 마디. 이게 결절이라고, 결절. 맺는 마디. 싹이나 줄기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이게 대에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 이게 결절이라고, 결절. 그럼 대중교통 결절지라면 대중교통 중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지. 적어도 대중교통 중심지가 되려면 적어도 노선이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되는? 2개 갖고 안 돼. 최소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이 정도를 중심지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그냥 이 정도 개념 보시라고.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구역 끝났고 이제 뭐를 추가하느냐? 76쪽에 5절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행위 제한입니다. 둘로 나눠져 있죠. 1번 대지가 걸칠 때, 2번 건축물이 걸칠 때 예외 규정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이쪽을 남겨놨는데 너무 멀리, 저쪽 분들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것 같네. 여기다 해야 되겠네. 자,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가 하나의 지역지구 구역에 걸쳐 있다? 하나의 그것이 있다? 그 행위자는 그대로 적으면 돼요. 이건 원래 원칙이지. 그런데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특수한 상황이 생겼다.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A 지역이고 만약에 여기는 B 지역, 이 둘 이상 지역에 걸쳐 있다라면 원칙은 당연히 그곳에는 그 행위 제한이 적용되잖아요. 여기는 A 지역 행위 제한, 여기는 B 지역 행위 제한이 각각 적용되는 게 대원칙이에요, 원래. 따로 얘기해서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 부분이 걸쳐 있는 부분이 작을 때, 예를 들어 여기서 330 이하, 물론 330 이하에 대해서 도로변에 띄우하러 걸치는 상업지원 유분식 다시 예외 있지만 일단 330 이하, 100평 이하인 부분이 있다라면은 따로 예외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600이고 400이다라면 각각 적용된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는 700제곱미터인데 여기는 300제곱미터,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인 부분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전체 대지에 대해서 너무 작은 부분이 있으니까 요 존재성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랑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전체 대지에 대해서 행위 제한 적용할 때 둘로 나눠봐야 돼요. 건필과 용적률, 우리 계산 문제에 쓰이는 건필 용적률이냐, 그렇지 않은 기타 건축 제한이냐, 이렇게 둘로 나눠서 행위 제한을 둘로 나눠서 건필과 용적률이라면 전체 대지에 대해서 가중평균한 건필 용적률을 전체 대지에 적용한다. 가중평균값을 적용한다. 단순 편견이고 가중평균값을 적용합니다. 기타 건축 제한 어디서 지을 수 있다 없다라면 이것은 전체 대지에 대해서 각각이 아니고 넓은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전체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런 것이 있어도 다시 녹지와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눠져 있다. 녹지와 아닌 곳은 다시 각각되는 예외가 또 붙어 있어요. 막 복잡해지죠? 걱정 말아요. 다 정리해드리니까. 자, 우리 건폐율,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볼까요? 이쪽에 건폐율 주고 나서 물어봅니다. 자, 이 A지역의 건폐율 최대 한도가 60%고 B지역의 건폐율 최대 한도는 만약에 40, 50이라고 정해졌다 칩시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 그려준 상태에서 이 땅의 소유자는 건축 면적을 최대 얼마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계산 문제가 여러 번 나왔던 계산 문제예요. 건축 면적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 그럼 건축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대지에다가 대지 면적에다가 뭐를 곱해준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건폐할 때 봤었잖아. 요거 지우고 나서 여기다 적었더니 또 못 알아보면 안 되지. 여기 있었던 거.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를 곱해준다 그랬잖아. 건폐를. 대지에다 건폐를 곱해줘야 건축면적이 나오지. 만약에 연면적 구하라면 대지에다가 용적률을 곱해주면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건축면적을 묻고 있어요. 대지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만 주어졌지. 건폐를 곱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폐율이 지금 이 그림대로라면 가중평균한 건폐를 곱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대지면적은 얼마예요? 아니 전체 하나에 되잖아니까 이게 1000이잖아. 1000. 대지는 전체 1000이죠? 여기다가 이제 이쪽에 전체에 대한 건폐를 곱해줍니다. 건폐율을. 근데 건폐율이 가중평균 값이라는 것은 그 건폐율이 속해 있는 면적 크기를 고려한다는 게 가중이잖아. 그럼 가중평균한 건폐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대지에서 이쪽 대지가 차지하는 건폐율, 이쪽 대지가 차지하는 건폐율을 고려해준 거니까 전체 대지는 1000제곱미터 중에서 700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60%, 0.6을 곱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300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0.5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것이 가중평균한 건폐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면적 크기를 고려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전체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한 거. 이게 가중평균하게 계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가중평균한 건폐율 자체는 계산을 해보면은 6, 7, 2, 42, 420이고 150이고 1000분의 570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의 1을 하니까 57%가 가중평균한 건폐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단순 평균하면 55%가 돼야 되잖아. 이게 차지하는 게 더 크다 보니까 57이 돼버리잖아. 이게 가중평균한 건폐율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놓고 여기서 가중평균한 건폐율을 구해서 다 이렇게 하는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대지는 양쪽에 똑같기 때문에 결국 건축면적 구하려면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서 요게 뭐예요? 700 곱하기 60% 이쪽에 건축면적이거든. 요건 뭐예요? 이쪽에 건축면적이고 각각 구해서 더해진 모습이 돼요. 여러분 이게 570제곱미터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녹지가 끼어 있다. 여기 따로 여기 따로가 돼. 이게 300살 이하 부분이 없다라면 원래 여기 따로 여기 따로야. 그러니까 저는 검증하라고 그랬지만 결론은 이런 계산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건축면적 구하려면 지금 배웠던 330 이하인지 1인지 따질 필요도 없어요. 녹지가 끼어 있는지 말지 따질 필요가 없어. 계산문제는 무조건 건축면적 구하라. 이쪽에 건축면적 구해주고 이쪽에 건축면적 구해서 더해주면 끝이라니까. 연면적 구하려면 어느 경우든 상관없이 이쪽에 연면적 구하고 이쪽에 연면적 구해서 더해주면 끝이에요. 이게 가중평균값이 되면 그렇다고. 그 전에 이렇지 않고 넓은 지역의 행사를 여기도 적용할 때는 다른 결론이 됐지. 300세 이해한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를 여러 번 냈었는데 가중평균값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안 나오고 있는데 낸다라면 이렇게 낸단 말이야. 또 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당연히 낼 수 있어요. 요새 와서 최근에 좀 안 나왔으니까 더 낼 가능성도 커요. 결론은 단순하죠? 가중평균값이 결국 각각의 면적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각각의 건축면적 구해서 더해주면 끝이야. 어느 경우도.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직 이런 건 안 물어봤지만 바뀌고 나서부터. 예를 들어서 건축 제안에서 A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설치가 되는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B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설치 안 되는 걸로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330 이하 부분이 없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어디만 지을 수 있어요? A지역만 지을 수 있지 여긴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있다면 전체에 대해서 넓은 지역의 행위자를 정한다 그랬죠? 넓은 지역의 A지역이죠. 그림상으로는. 그럼 A지역의 행위자를 전체에 적용하겠다는 얘기니까 아까랑 달리 초등학교를 다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여기는 원래 작은 거 못 짓지만 다 지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고객 대지에 대한 부분이야. 먼저 보세요. 자, 방금 1번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걸치는 부분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면 거기 다시 예외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용한 대로 해서 다시 동그라미 1, 2번 나눠서 동그라미 1번은
전체 대지의 건필과 용적률은 전체 대지에 대해서 두 번째 줄 가중평균원 값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중평균원 계산한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고 동그라미 이번에 기타 건축 제한 건필과 용적률이라는 기타 건축 제한이면은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 이때도 다시 2번의 녹지 하나의 대지가 녹지와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다. 다시 예외 있습니다만 이럴 때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의 지역적 구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녹지와 그렇지 않은 곳은 다시 각각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규모에 상관없이. 2번의 건축물이 걸칠 때 이제 이거 하면 끝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번에는 내가 왜 이쪽으로 오지? 여기다 2를 벌려놓고 자 이번엔 건축물이 걸쳐 있대. 노란색으로. 대지가 아니고 건축물이 걸쳐 있대. 건축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서 건축이 됐다 칩시다. 이렇게 걸쳐서 건축이 됐다라면 걸치지 않으면 각각이고 걸쳐 있다라면 원래 걸쳐 있어도 원래 주 이상 각각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각각이 되는데 어느 때 얘를 인정하냐면은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쳐 이 두 가지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지구 중에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 자. 예를 들어 이쪽만 고도지구예요. 이쪽만 고도지구예요. 여기는 아니고. 그럼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도 지금 걸쳐 있는 경우라면은 자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5분입니다. 5분 힘을 내시고 이 여기만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고 해서 원래대로 각각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이상한 모습이 돼버려요. 하나의 건물인데 여기만 최고 높이를 통제하고 여기는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건물이 정상이나. 여러분들 하나의 얼굴이에요. 하나의 얼굴이에요. 머리 깎으러 갔어요. 예를 들어 이쪽만 고도지구 제한을 받아서 최고 높이 2cm까지 넘기지 못한다. 최고 높이니까. 여기만 남자들 2cm로 깎았어. 여긴 내버려뒀어요. 정상적이면 못 돌아다니죠? 네? 이상해지잖아. 깎으려면 다 깎아야지. 고도지구 하려면 다 해야지. 다. 하나의 얼굴인데. 그런 취지야. 그런 취지. 그래서 고도지구에 대한 건축물과 대지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다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여기만 걸쳐 있지만 건축물과 대지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다 적용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번엔 방화지구에 걸쳐서 방화지구에. 여기만 필요해서 화재를 막기 위해서 방화지구를 지정했다. 여기에 걸쳐 있다 봅시다. 역시 방화지구로 걸치게 되면 여기 화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제에 들어가거든요. 최소 목조로 된 건 못 져. 왜? 불에 잘 타기 때문에. 건축물의 구조도 내화, 불에 건드는 내화 구조로 하고 재료도 막 불연재로 불에 안 타는 준불연 막 이런 거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조 이런 거 못 짓지. 근데 여기만 통제를 잘하고 여기를 안 한다면 여기는 방화지구 아니라서 안 한다면 여기서 불 붙어서 옮겨붙으면 아무 소용없잖아. 그래서 역시 방화지구의 규정도 전체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방화지구의 규정을 건축물 전부만 적용해요. 대지는 적용 안 해. 그게 둘의 차이점이에요. 왜? 고도지구에 대한 것은 건축물과 대지 다 있지만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은 건축물에 대한 규정만 통제해요. 건축물을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지어라. 땅에 그렇게 짓는 경우는 없잖아.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규정만 있기 때문에 건축물 전부에 적용하는데 이게 귀찮다 그러면 그냥 땅은 불에 안 타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 땅은 불에 안 타는데 거기다 뭐하러 적용합니까? 그죠? 이때도 방화지구가 그렇지 않은 곳에 경계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다. 방화벽이 화재를 막는 벽, 방화벽이잖아. 그럼 이쪽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여기서 불이 붙더라도 옮겨오지 않겠네요. 방화벽 때문에 방화벽 바깥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예외까지 됐어요. 자, 건축물 1번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라면 그 건축물이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안에 건축물이 대지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예외가 붙어 있고 그 아래 방화지구라면 1번에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다라면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대한 규정만 적용하지 대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규정은 없다라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 아래.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 등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다. 화재를 막는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그 밖의 방화벽 밖에 있는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 아래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나 방화지역에 걸쳐 있으면 위 규정에 의한다. 아까 대지는 녹지지역에 끼어 있으면 각각이 됐지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나 방화지역에 걸쳐 있다면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거야. 아까 그것대로. 어차피 아까 방화지구, 고도지구 취지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녹지지역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참 많은 거 배우셨어. 많은 거. 핵심 중에 핵심을.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